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업체도 비교적 한 2년 내에 상장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. 이 업체가 다른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와 다른 점은 애초부터 신약 개발하는 그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하는 사업 자체를 사업화했다는 것이죠. 이 말뜻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전임상을 통해서 약효나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임상에 들어갈 때 아예 해외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, 즉 기술 이전료를 받고 팔아서 그 기술 이전을 받은 라이센스 인한 바이오 신약 개발회사나 그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 이후 임상을 진행하면서 마일스톤으로 수익을 챙겨주는, 그리고 나중에 사업화가 돼서 이게 신약으로 발매가 되면 그 전체 그 판매액 중에 몇 프로를 이 로열티로 받는 그런 그 사업을,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그 만들어낸 것이죠. 대부분의 이 성공한 신약 바이오 업체들은, 그러니까 신약 바이오 개발 업체들은 이런 라이센스 아웃 자체를 사업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몇몇 그 아주 소수의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나름대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해외에서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런 그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를 라이센스 인해가는 거죠. 그러니까 기술을 사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업체는 아직까지는 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 개발력을 갖고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당장은 그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이 벌리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이제 연구 연력, 그러니까 업력을 집중해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. 그때 이제 항체 라이브러리라는 거하고 세이파 그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라 가지고 이런 두 기술은 지금 이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까지 한 경우가 있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 내에서 임상을 들어간 것은 APB-A1이라는 것과 APB-R3라는 게 두 개가 임상 1상을 들어갔습니다. 이 두 개 다 이미 그 해외 업체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이 된 그 아이템들이죠.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그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서 계약금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임상 단계가 진행되면서 그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거 외에도 국내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쪽들과 함께, 특히 유한양행은 주주로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들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죠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연구 진행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APB-A1과 APB-R3는 그래도 이 APB-A1 같은 경우는 룬드백이라는 업체에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, 그 다음에 R3는 그 에보뮌이라는 업체한테 라이센스 아웃이 된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유한양행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하거나 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실력을, 즉 이 연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. 그래서 지금 APB-R3 같은 경우 4억 7,500만 달러 총 이 계약금이 이렇고, 실제로 이게 이제 처음 계약했을 때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계약금이 한번 들어오고 그 이후 임상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그 총계가 들어오면 4억 7,500만 달러고, 이후에 이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로열티는 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요번에 207억이 그 마일스톤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. 이게 마일스톤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임상 1상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음 임상 2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건데, 임상 1상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기술 자체를 다시 그 반납을 합니다. 그리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받았거나 그 사이에 마일스톤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토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. 근데 요번 경우에는 임상 일성이 나름대로 그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마일스톤이 지금 지급이 된 거고, 그래서 한 번에 207억 원을 지금 수령을 한 거게 된
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요번 2분기에만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는 207억 1200만 원을 수령을 했고, 이 207억 1200만 원이 결국은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지금 누적적으로 156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상태고, 단기 순이익은 165억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에이프릴 바이오는 최대주주가 차상훈 대표가 이제 20% 갖고 있고, 유한양이 2대주주로 9.91%를 갖고 있어 전체 지분이 최대주주 쪽이 30.95%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약 개발, 그러니까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이것을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두 종류가 있고, 그 두 종류가 임상 1상 단계에서 이제 2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마일스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2분기 때 217억인가요? 이 돈이 들어왔고, 내년에 또 내년 초에 또 다른 게 한 100억 원 정도, 한 150억 정도의 이 라이센스 아웃된 마일스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2년 연속 그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에 한 23,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요. 이런 그 회사가 원래는 지금 현재 들어온 돈만 보고 따져본다면 약 한 9만 원 정도의 기업 가치는 있지만, 이 돈 자체가 경상적으로 매 분기 때마다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적인, 즉 이 라이센스 아웃한 기술이 해외 그 협력사, 파트너사가 임상을 제대로 잘 진행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확실성이 좀 많긴 합니다. 이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수익 사업의 좀 한계이기도 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고, 또 기술력으로 그 이런 그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해내고 이거를 전임상에서 그 효능을 검증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하지만, 그 이후 단계에서 여전히 이제 파트너사의 의존적인, 즉 임상 단계에서는 이 기술 라이센스 인해간 그 외국 업체가, 다국적 제약사가 나름대로 이제 실력을 발휘해서 임상을 잘 진행해야만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죠. 이제 이런 구조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게는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경상적인 수익이 없고 그런 이벤트적인 수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도 그나마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중에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그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을 하고, 또 이 기술의 가치를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해본 업체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가격을 매겨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회사가 진짜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,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인가를 한번 그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우리가 투자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전에 돌이켜보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 바이로메드인가요? 그 이름으로 상장해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뭐 몇 조 원의 돈을 시장으로부터 받아갔지만 결국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게 자연과학, 이런 자연과학 쪽이라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, 그 임상을 그렇게 1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, 특히 전임상, 임상 1상, 2상, 3상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임상 1상과 2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KFDA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웬만해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걸 거부했다가 다른 해외 경쟁사들이 그 똑같은 물질이나 비슷한 물질을 갖고 임상을 진행시켜서 어떤 성과를 내버리면 KFDA는 소송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국가 세금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제약사나 그 다국적 그 신약개발 회사가 이 원하는 임상 1상이나 2상에 대한 진전 라이센스, 그러니까 진전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줍니다. 왜냐면 그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이게 전임상에서 이제 효능을 검증했던 것들이 임상이라는 사람 몸속에서 그러한 기전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.
전임상에서 한 10명 놓고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는 한 100명, 200명으로 늘리는 건데 10명에서 검증이 되지 않고 좋은 효능이 안 나왔다면 200명, 300명으로 케이스를 늘린다고 해도 그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보시면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뭐 신약 개발하는데 뭐 10년이 걸린다, 20년이 걸린다 말하는 것들이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 말이 뭐 일반적인 상식이었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내고 2년 만에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시대라는 걸 이제 우리는 실감을 했죠. 그래서 바이오 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의 박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20년이 걸린다, 뭐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. 요즘 21세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. 이 말 뜻은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혹시나 하는 이런 기대감,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해서 이 시장의 자금을 시장 참여로부터 받아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1년, 2년 만에 어떠한 성과를 그 임상 1상도 2상도 그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임상 1상이나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지 않으면 어느 업체도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거를 임상 2상, 3상 때까지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받아가면서 해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건 바보 같은 겁니다. 왜냐면 그렇게 좋은 그 신약 후보 물질이고 그러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. 이 벌써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려고 여러 번 미팅도 가지고 하면서 협상을 계속 하죠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상 1상을 지나서 임상 2상 꼭 자기들 스스로 임상 3상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헬릭 스미스의 사례가 계속 우리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순진한 투자자들이 막연한 기대감에 속고 또 속는 겁니다.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라이센스 아웃 같이 중간에 연구의 진실성과 또 그 연구의 그 가치를 따져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 이런 다국적 제약사나 또 이런 바이오 신약을 개발해 본 제약사들 이런 쪽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 라이센스 아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라이센스 아웃을 관계사나 계열사를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해외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해외 업체, 해외 자회사에게 라이센스 아웃한다라고 변명하는 업체도 있지만 자회사나 계열사의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또한 사기입니다. 예전에 또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요. 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한테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이것을 라이센스 아웃을 한 그 가치가,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지 그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또 계열사라는 측면에서 한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근데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 바이오 업체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3의 업체에 의해서 그것도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신약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평가하고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계약금도 그렇고 마일스톤도 그렇고 계약한 대로 제대로 잘 이행해서 주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면서 그러면서 투자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.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런 면에서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23,000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23,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이런 수익 구조가 이게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익이 아니라 이벤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투자의 타이밍이나 투자의 시기나 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